그럼 지금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 4월 30일 정례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준욱 부본부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사고를 당한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께도 심심한 애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4월 30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65명입니다. 이 중에 해외 유입 사례가 1,065명이고 우리나라 국민이 9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84.2%인 9,059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4명이고 격리 해제는 13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 한 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심한 조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과 관련해서는 4명이 모두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80.5%가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새로 확인된 해외 유입 환자는 4명이고 유입 국가는 미주 지역 그리고 중국이 1명이며 기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1명의 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 신규 발생 환자는 모두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지난 2월 18일 31번째 확진자 이후에 72일 만에 처음으로 지역사회에서 연결고리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동향 그리고 면역도의 확인을 위한 효과적 방역대책 수립 목적으로 혈청학적 분석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효율적인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서 확보되는 혈액을 활용할 예정으로 있고 추가로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항체 검사를 시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서 시약을 선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연휴를 맞아 여행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 각별한 주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이 나시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이상이 있으시면 여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하실 경우 최소한의 가족 단위로 자신의 차량을 되도록 이용해서 여행해 주시고 혼잡한 여행지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행 중에도 손을 자주 씻으시고 기침할 때에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며 사람 간의 2m 거리를 유지하고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후에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외출을 하지 마시고 집에서 휴식하면서 열이 나거나 또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또는 관할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조기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5일 총선이 끝난 지 14일이 경과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총선 관련된 확진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안전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올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해외 유입 코로나19 환자를 금년 1월 20일 최초로 발견을 했었고 해외 유입 환자로부터 국내 첫 전파는 지난 1월 30일에 처음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후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2월 18일 이후에 어제 처음으로 지역사회에서 환자 발생 신고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72일 만의 일입니다. 그러나 비록 사망자 한 분이 발생한 것은 여전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생이 감소되고 있는 점은 대단히 의미 있고 또 감사한 결과입니다. 또 한 가지,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총선 후에 15일이 지난 시점을 맞아서 2,900만 명에 이르는 국민 여러분들이 투표를 위해서 이동을 했고 또 현장에서 일부 접촉도 이루어졌지만 이를 통한 감염 전파의 신고나 확진자 발생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솔선해서 협조하시고 실천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비록 전 세계적으로 아직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고 있고 또 유효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데다가 지역사회의 집단 면역도에 대해서도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온 생활 속의 방역 수칙이 일상화되고 또 습관이 되고 또 만에 하나 다시금 환자 발생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상황에 처할 경우 다시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해 나간다면 우리가 지금 맞서 싸우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상대하기가 어렵고 또 힘들고 까다로운 병원체이지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지게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발생 규모를 통제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발적 참여 그리고 거리두기, 기침 예절, 의심이 되면 외출을 삼가하고 조기에 신고하며 진단검사를 받고 만약 자가격리될 경우에는 수칙을 잘 지키고 또 끊임없이 정교하고도 철저한 역학조사를 시행하는 그런 모든 활동들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방역 실무자로서 또한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정말 위대한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또 실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솔선수범한 방역 노력 실천에 더해서 현재 의료기관과 의료진들이 의무 기록 수집에도 적극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일부 확진자분들은 회복기 혈장을 제공해 주고도 계십니다. 오늘도 계속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곧 의무 기록에 대한 자료 분석 방안, 또 공유 방안, 더 나아가서 회복기 혈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확보 방안도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질문 받은 두 가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75일 만에 0명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언론에서는 75일로 계산을 하셨는데 방대본에서는 이를 어떤 의미라고 보시는지 어떤 방역 대책이 주효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네, 날짜에 좀 차이, 저희가 72일로 말씀드린 이유는 그 해외 유입에 따른 전파가 아니라 순수하게 국내에서의 지역사회에서의 전파로 날짜를 계산해서 이제 날짜가 좀 차이는 납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앞서 그 브리핑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이러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닥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연대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저력을 보여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또 이어서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 실천해 주시고 또 기침 예절을 비롯한 각종 위생 수칙을 철저히 잘 지켰다는 그런 반증이 된다고 봅니다. 동시에 일선의 보건의료인, 의료진 분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신고를 하고 또 진료에 철저를 기하면서 환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 덕분입니다.
여기에 이른 시기에 다량의 검사가 가능한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방역 대책에 있어서는 개별 사례를 철저히 확인하고 발견하며 추적 관리하고 또 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책의 기본을 충실히 이행해준 일선의 지자체의 노력도 큰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렘데시비르의 치료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도 필요하면 긴급 사용 승인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질문하셨고, 또 하나 국내에서 진행 중인 렘데시비르 임상시험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 렘데시비르의 임상 시험의 경우는 크게 두 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조사와 의료기관이 협력을 해서 지금 중증의 환자와 중등도의 환자를 각각 대상으로 해서 국내 3개 의료기관, 서울의료원,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경북대병원 등에서 중증 환자 75명, 그리고 중증보다는 조금 증상은 좀 가볍지만 중등도 환자 120명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중증 환자에 대한 결과는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그 제조사 이외에 미국의 국립보건원, 즉 NIH와 NIH가 주도하고 세계 각국의 협력기관 약 한 67개 장소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는 한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병원이 미국 NIH와 협력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전체 참여 대상은 약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여 명 정도가 지금 등록이 돼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5월 중순경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렘데시비르와 관련해서 외신을 통해서도 그렇고 일부 긍정적인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 10개국에서 약 한 67개 연구 프로젝트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마도 렘데시비르의 임상적인 효능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사시에 국내에서도 이러한 치료제가 긴급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국내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 당국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 국제 공조라든지 또 세계보건기구의 역할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아직은 전체적인 임상시험의 결과가 다 집계가 되거나 분석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유보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 그리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나오는 대로 계속 잘 분석하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기자님들이 주신 문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 진행 중인 내용과 통계는 위기소통팀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배용준 기자님 질문은 방금 부원장이 설명한 내용과 동일해서 일단 제목만 읽겠습니다. 오늘 미국 보건당국에서 렘데시비르에 대해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내놨는데 미 FDA가 긴급 사용 승인을 낼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방대본은 이번 임상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부분은 방금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CNN 정유민 기자님 질문입니다. 어제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코로나19 재양성 원인이 죽은 바이러스 유전 물질이 검출된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재앙성 원인 조사의 최종 결론인지 아니면 계속 재앙성 사례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중앙임상위원회는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조건부 지정돼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가 위원회입니다. 중앙임상위원회에서의 언급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전문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현재로서 코로나19 재앙성에 대해서는 국내 최고의 또 중립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위원회에서 일단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그런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재양성 사례가 계속 발견이 된다면 그거에 대한 조사는 조사대로 진행을 하면서 바이러스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방역대책본부에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영국 로이터 통신 차상미 기자님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기초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떻게 되는지 얼마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네, 그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것이 그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가변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 자체가 뭐 논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계산을 하는 방법 자체가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그 고정적인 수치 두 가지를 곱하고 거기에 가변적인 수치를 하나를 곱하게 됩니다. 고정적인 수치는 특정한 병원체가 얼마만한 기간 동안 감염력을 가지냐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게 뭐 병원체에 따라서는 7일이 될 수도 있고 14일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그 고정적인 숫자의 하나는 병원체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감염 확률입니다. 그거는 아주 그 병원체마다 고정되어 있는 값인데 세 가지를 곱한다고 말씀드렸고, 남은 하나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contact rate, 즉 접촉률이 되겠습니다. 한 명의 감염자가 얼마나 감수성이 있는 대상을 접촉을 하느냐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접촉 대상이 많으면 이러한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가 매우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접촉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논리적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데, 그 접촉률 자체를 매우 떨어뜨리게 되면, 거의 0에 가깝게 떨어뜨리게 되면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도 극도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의 의미 자체는 처음에 개발할 때부터 이제 도입이 될 때부터 말라리아라는 감염병으로부터 도입이 됐는데 1이 넘으면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유행이 전파될 수 있고, 1보다 낮다는 것은 한 명의 감염자가 한 명 이하로 전파를 시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유행이 사그러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매우 높은 확진자 증가율을 보이는 그 당시에 저희 당국으로서는 추정키에는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가 거의 최대 5.6 정도로 계산될 정도로 우리 실무팀에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게 높게 나타났고, 최근 들어서는 이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진행해 오면서 1보다 매우 많이 떨어진 상황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고정 변수 두 개는 고정된 값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가변적인 접촉률, 컨택 레이트 자체가 항상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어떤 클러스터, 집단으로 발생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R0 값은 아까 말씀드린 최고로 높을 때는 추정하기에 한 5.6 이상, 또 지금 현재로는 분명히 1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에서의 환자가 매우 감소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 질문입니다. 신종감염병위원회가 어제 격리 해제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중앙임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격리 해제 기준의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방대본 내에서도 검토 중인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십니다. 일단은 그 현재로서 당장 뭐 격리 해제 기준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언급하신 신종감염병위원회가 그 말씀하신 대로 중앙임상위원회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전문가들의 위원회의 공식적인 언급 내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해당되는 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서 다른 사항들도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역사회 발생 날짜와 관련해서 연합뉴스 동아일보 기자님 질문 있으십니다. 두 가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최세롬 기자님입니다. 오늘 지역사회 발생 영명과 관련해서 2월 18일 31번째 확진자 이후 처음으로 지역사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 2월 16일과 17일에도 28에서 30번째 환자가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 15일 이후를 처음으로 지역사회 발생이 없었다고 보는 거에 맞는 게 아닌지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당시에 환자 발생, 예를 들어 2월 16일에도 두 건의 발생이 있었는데 해외 유입 후에 그 해외 유입과 관련된 발생이었습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31번 환자가 발견된 2월 18일, 31번 환자와 관련해서는 아직 그 신천지 신도와 관련된 역학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결론이 맺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해외에서의 유입과는 관련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31번 환자가 발생한 2월 18일 이후에는 순수하게 지역사회에서 해외 유입과 무관하게 발생을 한 것으로 분석을 해볼 때 그 2월 18일 이후에 처음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환자가 없는 그런 시기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동아일보 이미지 기자님 관련되어서 71일인지 2일인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31번째 확진자가 2월 18일 이후 72일 만이라고 했는데 30일 0시 기준이면 사실상 29일 발생한 환자이니 29일까지 계산해서 71일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 확인 요청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팀에서 2월 18일 발표일 기준으로 해서 확진과 동시에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72일이 맞다고 저희 상황실에서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강동훈 기자님 질문입니다. 이번 총선 관련해 확진자가 없는 상황인데 방역당국은 이번 선거 과정 중 어떤 방역 절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더불어 총선 후 2주가 지났는데 아직 관련 확진자가 없는 데 대해 방역당국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절차가 다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적 판단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조치들이 분명히 효과를 명확하게 본다는 것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통상 저희가 2메타라는 것을 과거 사스 이후에 호흡기 바이러스의 비말 전파의 그 거리로서 국민들께 항상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할 때마다 최장 2m로 설명을 드려왔고 또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가능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리두기 그리고 손위생 등 기침 예절을 포함한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킨다면 코로나19를 비롯한 어떠한 병원체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을 얻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방역 절차에 더해서 방역 당국으로서 사실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어떤 불편함 또 수칙을 잘 이해하고 지켜주신 것에 더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총선 등이 진행이 되면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일선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진행해 주신 분들, 또 나아가서 개표에 참여하신 모든 선거 관계자 분들이 저희가 말씀드린 그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절차에 조금의 틈도 없이 일단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덕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의미는 아까 브리핑 말미의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귀중한 경험을 얻었고 그때 실천했던 경험했던 그러한 모든 수칙들이 결국은 생활 방역의 뿌리로 우리에게 일상화되게 되면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유행 또는 어떤 환자 증가 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명확하게 경험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잠복기가 7에서 14일인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5월 5일 이후에 연휴 기간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자는 언제부터 발현이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이 등교 개학 시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방역당국의 견해나 입장이 있다면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계속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최장 잠복기는 14일이고 통상 1일부터 14일, 그렇지만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감염되고 나서 대개 5일, 6일 그때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빈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5월 5일까지의 연휴라고 보면 그 시점으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 내에 만에 하나라도 연휴 기간에 어떤 노출이 있었을 경우 감염자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개인위생 수칙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충분히 실천을 해 주실 것을 또 믿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연휴 기간 이후에 감염자 감시라든지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방역당국으로서는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기자님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님 질문입니다. 최근 2주간의 감염 경로 조사 중이 10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선거와는 일단 무관한 것으로 저희 역학조사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연합뉴스 신재우 기자님, SBS 김영래 기자님 관련돼서 면역도 조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인구 면역도 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지 일정을 좀 질문하셨고, 건강영양조사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체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샘플 조사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항체 검사 방법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은 무엇인지 또 질문하셨고, 관련해서 인구 면역도 조사를 대구 경북 지역에 우선 시행한다고 했는데 대략적인 일정이라도 있으면 같이 설명 부탁한다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면역도 조사와 관련해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조사 자체는 이미 시작이 됐고 일부 혈액 샘플을 확보하기 시작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영양조사가 대략 한 10,000명 정도의 대상인데 이 중에 평균적으로 그 가건물을 확보하는 동의를 구하는 찬성률이 70%를 약간 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고 또 나머지 그 참여 인구에 대해서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대상자 전체이지만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동의 결과로는 약 한 70% 정도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가건물을 확보를 하면 차근차근 이제 실질적인 항체 검사를 통해서 진행이 될 터인데 현재의 항체 검사와 관련해서는 신속 진단 키트도 있고 또 엘라이자 키트도 있고 여러 이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문가들로 집단을 일단 구성을 해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환자의 가건물을 가지고 시험을 해볼 계획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시험을 해서 그 중에서 지금 신속진단 키트보다는 엘라이자 키트 쪽을 우선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는데 그 전문가들의 집단을 구성해서 패널을 구성해서 평가도 하고 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해가지고 항체 검사 방법도 확정을 지은 다음 이 부분에 대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외에 제가 특별 관리 지역으로 말씀드렸고 그 지역이 이제 질문하신 특정 지자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그 연구를 또 조사를 주관할 학계의 전문가들로 이제 팀을 곧 구성을 해서 두 가지 조사, 하나는 전체 국민 중에 대표성이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또 하나의 조사는 특별 관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을 그 지역 내에서 또 확보를 해서 가건물 자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보 후에 선정된 항체 검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현재로서는 큰 계획의 골격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가장 빠른 시기 내에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질의응답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본부장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론에 계신 기자님들도 질문을 주시긴 했습니다만 환자 발생이 해외 유입으로 4명만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줄어들고 있는 것 자체가 동시에 방역 감시망 안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방역당국의 마음속에 항상 안타까움으로 남는 것은 여전히 사망자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감염의 연결고리 끝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어르신 그리고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계신 기저질환자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시작으로 긴 연휴가 시작되고 이어집니다. 방역에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응하기 어려운 며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부탁을 올립니다만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시거나 또 아픈 경우에는 밖으로 외출을 나가시는 것을 삼가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만 가급적 모임과 여행을 자제하시되 여행을 간다면 가족 단위로 최소 규모로 이동해 주시고 또 단체 모임이라든지 단체 식사는 피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올립니다. 연휴 기간 동안 가족분들과 평안하게 휴식을 보내시고 개인과 가족의 건강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4월 30일 정례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